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파트너 현지 재산권 가이드라인 심층 분석 그 두 번째 시간으로 다시 찾아왔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왜 이 가이드라인을 이야기하기 시작했는지, 그리고 선교시에서 재산을 취득하는 그 첫 단추를 낄 때 어떤 점들을 고려해야 하는지 짚어봤잖아요. 정말 많은 분들이 진작 이런 논의가 필요했다 하고 공감해 주시더라고요. 오늘은 그 다음 여정을 따라가 보려고 해요. 어렵게 마련한 재산을 어떻게 운영하고 또 언젠가는 맞이해야 할 이양과 처분의 순간을 어떻게 지혜롭게 준비해야 하는지, 특히 지난 시간에 살짝 예고했던 거버넌스라는 개념, 어쩌면 조금 생소할 수 있는 이 개념이 오늘 대화의 핵심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도 이 가이드라인 제작에 직접 참여하신 재산권위원회의 이상협 이사님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자, 이사님, 그럼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 볼까요? 재산을 취득한 후에 운영하는 단계에서요, 가이드라인이 가장 힘주어 말하는 게 바로 이 거버넌스 구축이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근데 사실 현장에서 오랫동안 정말 독립적으로 또 열정적으로 사역해온 파트너 입장에서는 이 거버넌스라는 말이 좀 뭐랄까 답답하게 들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럴 수 있죠. 충분히 이해합니다. 안 그래도 할 일 많은데 이제 와서 왜 회의체를 만들라는 거지? 하는 생각이 들 수도 있고요. 이게 단순히 행정 절차를 더하는 것, 그 이상의 의미가 있는 거겠죠? 네, 정말 중요한 질문을 해주셨어요. 그 마음을 충분히 이해해요. 저희가 거버넌스를 공동체적 의사결정 구조라고 정의해야 하는데요. 이걸 단순히 행정이나 감시 장치로만 생각하면 부담스러운 게 당연하죠. 네, 그렇죠. 하지만 이 가이드라인에서 말하는 거버넌스의 핵심은 사실 보호와 지속 가능성에 있습니다. 보호와 지속 가능성이요? 네. 파트너 한 사람의 어깨에 모든 짐을 지우는 게 아니라요. 후원자, 파송교회, 현지 동역자 같은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함께 지혜를 모으고 책임을 나누는 일종의 안전망을 만드는 겁니다. 안전망이라는 표현이 확 와닿네요. 혼자 모든 걸 결정하고 책임져야 하는 그 부담을 덜어주는 장치라는 말씀이시군요. 맞아요. 제가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어떤 파트너가 갑자기 건강 문제로 사역지를 떠나야 하는 상황이 생겼다고 가정해보죠. 네. 만약 모든 의사결정과 정보가 그분 개인에게만 집중되어 있었다면 남은 사역은 방향을 잃고 표류하거나 최악의 경우엔 그냥 중단될 수도 있겠죠. 상상만 해도 정말 아찔하네요. 그렇죠. 하지만 최소한의 거버넌스가 있었다면 남은 구성원들이 긴급한 상황에 대처하고 사역의 연속성을 지켜낼 수 있는 거예요. 배임을 방지하고 투명성을 높이는 건 물론이고요. 이렇게 예측 불가능한 위기 속에서 파트너와 사역 모두를 지켜주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렇군요. 그런 실제적인 위기 상황을 생각하니까 왜 필요한지 훨씬 명확하게 이해가 되네요. 그런데 가이드라인을 보니까 유연하고 실천 가능한 거버넌스를 제안하고 있어요. 너무 거창한 조직을 만들라는 건 아닌 것 같은데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일까요? 네, 현실적인 어려움을 많이 고려했습니다. 당장 정식 이사회를 꾸리기는 어려울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파트너와 현지 동역자, 파송교회 대표, 또 인터서브 대표 역할을 할 수 있는 분, 그러니까 이사나 펠로우 같은 분요. 그리고 주요 후원 그룹 대표, 현지인 이해관계자 중에서 최소 3명으로 시작할 수 있도록 제안하고 있어요. 최소 3인이요? 네, 이 최소 3인이라는 기준을 둔 이유도 방금 말씀드린 위기 상황과 관련이 있어요. 한 분에게 무슨 일이 생겨도 남은 두 분이서라도 논의를 이어갈 수 있는 최소한의 구조인 셈이죠. 그럼 운영 방식은 어떤가요? 매일 모여서 회의할 수는 없을 텐데요. 그럼요. 1년에 한두 번 정도 정기적인 모임을 갖는 것을 추천해요. 온라인으로도 충분히 가능하고요. 네. 처음에는 한 1년 정도 시범적으로 운영하면서 서로 신뢰를 쌓고 그 이후에 2에서 3년의 임기를 정해서 동역관계를 발전시켜 나가는 거죠. 특히 거버넌스 구성원들이 가끔이라도 현장을 직접 방문해서 상황을 보고 파트너와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게 신뢰를 쌓는 데 정말 큰 도움이 됩니다. 여기서 펠로우는 거버넌스 교육을 받은 사람이어야 한다는 조건이 눈에 띄네요. 그리고 이 모든 과정을 파트너가 혼자서 준비하고 진행하려면 행정적인 부담이 만만치 않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회의 준비해야죠. 회의록도 남겨야 하고요. 혹시 어떤 지원책이 있나요? 아주 좋은 지적입니다. 그래서 가이드라인에서 코디네이터를 두는 걸 적극 권장하고 있어요. 코디네이터요? 그러니까 이 거버넌스라는 작은 이사회의 일종의 간사나 매니저 역할을 해주는 사람이군요. 정확합니다. 바로 그 역할이에요.
파트너가 사역에 집중하는 동안 행정적인 꾸준히 일을 맡아주는 든든한 지원군이라고 생각하면 되겠네요. 네, 코디네이터는 회의록이나 연차 보고서를 작성하고 또 본부와 소통하는 다리 역할을 해주는 자원봉사자입니다. 파트너가 신뢰할 만한 분을 직접 선정할 수도 있고요. 마땅한 분이 없으면 본부에 요청해서 도움을 받을 수도 있어요. 아, 그렇군요. 이 코디네이터 한 분만 있어도 파트너의 행정 부담이 정말 절반 이하로 줄어들 수 있습니다. 거버넌스 운영에서 또 중요하게 기억해야 할 실천 사항들이 있을까요? 가이드라인에 몇 가지가 더 언급되어 있더라고요. 네, 몇 가지 핵심만 더 짚어드릴게요. 첫째는 정보 관리예요. 너무 당연한 말 같지만 개인 재정과 사역 재정을 철저히 분리해서 기록하고 모든 회의 내용을 회의록으로 남기는 습관, 이게 투명성의 출발점이거든요. 네. 둘째는 현지 이해관계자와의 협력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사실 말처럼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문화적인 차이나 신뢰의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요. 물론이죠. 자칫 잘못하면 주도권을 뺏길 수 있다는 불안감을 느끼는 파트너도 있을 텐데 이 부분에 대한 조언이 있을까요? 네, 그 불안감은 지극히 자연스러운 겁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현지인에게 모든 걸 맡기라는 게 아니에요. 장기적으로 현지인들이 스스로 재산을 운영할 수 있도록, 즉 자체 유지 가능성을 갖추도록 돕는 게 최종 목표잖아요. 그렇죠. 그러기 위해 현지 팀원이나 신뢰할 수 있는 현지 교회 리더를 거버넌스의 옵서버, 그러니까 참관인으로라도 참여시키면서 점진적으로 신뢰를 쌓고 역량을 키워주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가 바로 이양 계획이에요. 이항 계획이요? 아니 이제 막 재산을 운영하기 시작했는데 벌써부터 넘겨줄 계획을 세우라니요? 아, 그렇죠. 보통 프로젝트를 시작할 땐 성공시키는 데에만 온 정신이 쏠리잖아요. 네. 그런데 이 가이드라인은 이걸 언젠가 잘 넘겨주는 것까지 처음부터 고민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어요. 이건 완전히 관점의 전환이죠. 와. 현지 이양은 언젠가 갑자기 닥치는 이벤트가 아니라 프로젝트 첫날부터 시작되는 아주 긴 과정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와. 정말 끝을 생각하며 시작하라는 말이 그대로 적용되네요. 방금 말씀하신 그 이양 계획을 프로젝트 첫날부터 세워야 한다는 점, 이게 결국 처분 및 이양 단계에서 빛을 발하게 되겠군요. 만약 그런 계획 없이 이 단계를 맞닥뜨렸을 때 현장에서는 구체적으로 어떤 혼란이 생길 수 있을까요? 상상 이상으로 복잡한 문제들이 터져나올 수 있습니다. 누구에게 어떤 절차로 넘겨야 할지에 대한 합의가 없으니까요. 파트너가 떠난 뒤에 재산을 두고 현지 공동체나 교회 내에서 심각한 분쟁이 생길 수 있고요. 아, 법적인 절차를 제대로 따르지 않아서 세금 폭탄을 맞거나 최악의 경우엔 정부의 재산을 몰수당하는 일도 발생합니다. 또 선한 의도로 모금된 재산이 엉뚱한 사람의 사적 이익을 위해 사용될 수도 있죠. 듣기만 해도 아찔합니다. 이런 모든 혼란으로부터 파트너와 사역의 열매를 보호하기 위해 투명한 절차와 계획이 반드시 필요한 겁니다. 그렇다면 재산을 처분하거나 이양할 때 파트너가 반드시 지켜야 할 핵심 원칙들은 무엇일까요? 크게 네 가지로 요약할 수 있어요. 첫째, 역시나 투명한 거버넌스예요. 또 거버넌스군요. 네. 취득이나 운영 때와 마찬가지로 이 민감한 처분 과정 역시 거버넌스의 충분한 논의와 만장일치에 가까운 승인을 통해 진행해야 하고요. 그리고 모든 결정 과정은 문서로 남겨서 관련된 모든 사람들에게 투명하게 공개해야 하고요. 네. 둘째는 법적 절차 준수예요. 이건 선택이 아니라 필수죠. 반드시 현지 법률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서 세금 문제나 소유권 이전 절차를 철저히 따라야 합니다. 현지 공동체와의 협력도 물론 중요하겠군요. 물론이죠. 그게 세 번째 원칙입니다. 특히 재산이 현지 교회나 공동체와 깊은 관련이 있다면 일방적으로 결정할 게 아니라 그들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존중해서 갈등을 최소화해야 해요.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는 공정한 가치 평가입니다. 공정한 가치 평가요? 네, 전문가를 통해 재산의 객관적인 시장 가치를 평가받고 이를 기준으로 처분해야 억측이나 오해를 피할 수 있어요. 만약 처분을 통해 수익이 생겼다면 그건 개인의 돈이 아니라 다시 사역을 위한 공적 자금입니다. 거버넌스가 승인하지 않는 한 반드시 선교 목적으로 재투자되어야 하고요. 그렇군요. 결국 이 모든 과정을 통해 궁극적으로는 누구에게 이양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방향일까요? 가이드라인에서는 원래의 선교 목적에 가장 부합하는 현지 교회, 나 비영리 단체에 이양하는 것을 최우선으로 추천합니다. 네.
만약 아직 현지에서 그 재산을 감당할 준비가 안 되었다면 같은 비전을 가진 다른 선교사나 기관에 위임하는 것도 차선책이 될 수 있고요. 여기서 정말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있어요. 이양했다고 끝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아, 끝이 아닌가요? 네, 성공적인 이양의 핵심은 이양 수에도 그 자산이 원래 목적대로 잘 사용되고 있는지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필요하다면 계속해서 지원하고 격려하는 체계를 마련하는 거예요. 아, 그냥 툭 던져주고 끝나는 게 아니라 그들이 자립할 때까지 동반자가 되어주는 거죠. 듣고 보니 이 이향 계획이라는 게 일종의 선교적 유언장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오, 좋은 표현이네요. 내가 없더라도 이 사역의 정신과 자산이 올바른 사람에게 잘 전달되도록 미리 길을 닦아두는 작업인 셈이군요. 결국 취득, 운영, 처분의 모든 과정에서 본부와의 긴밀한 협의가 필수적이겠어요. 맞습니다. 모든 중요한 결정은 본부와 꼭 협의해야 해요. 그래야 파트너의 계획이 단체 전체 선교 전략과 어긋나지 않고요. 혹시라도 법적, 행정적 문제가 생겼을 때 단체가 파트너로 보호해 줄 수 있는 명확한 근거가 되니까요. 그런데 이 가이드라인이 파트너에게 정말 많은 책임과 역할을 부여하고 있잖아요. 솔직히 이 모든 걸 현장에서 다 감당하기는 벅찰 것 같다는 생각도 드는데 본부 차원에서는 파트너들을 돕기 위해 어떤 지원을 계획하고 있나요? 네, 당연히 본부의 역할이 아주 중요합니다. 파트너에게 이렇게 하세요라고 지침만 던져주는 게 아니고요. 잘 해낼 수 있도록 실질적으로 돕기 위해 세 가지 방향에서 구체적인 행정 과정을 만들려고 해요. 아, 세 가지 방향이요? 첫째는 교육입니다. 오늘 우리가 나누는 이런 내용들을 포함해서 재정관리, 거버넌스 운영에 대한 구체적인 교육 자료를 만들고요. 신입 파트너부터 기존 파트너, 또 파송교회나 후원자들까지 함께 참여하는 워크숍을 정기적으로 열 계획이에요. 아, 함께 배우는 자리를 만드는 거군요. 그렇죠. 둘째는 구조를 만드는 겁니다. 본부 안에 재산권 관련 이슈를 전문적으로 상담하고 지원해주는 위원회를 만들고 기존의 재정보고 시스템과도 연동해서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도울 거예요. 네. 셋째는 소통의 공식적인 창구를 만드는 거예요. 파트너나 파송교회가 언제든 편하게 질문하고 논의할 수 있는 과정을 만들어서 이게 일방적인 지침이 아니라 함께 만들어가는 문화가 되도록 노력할 겁니다. 이 모든 계획이 잘 실현되면 정말 든든하겠네요. 그리고 정말 중요한 것은 이 가이드라인은 아직 완성본이 아니라 초안 단계라는 점이에요. 아, 아직 초안이군요. 네. 앞으로 파트너들과 공청회도 열어서 현장의 목소리를 더 많이 듣고요. 몇몇 케이스에 시범적으로 적용해 보면서 부족한 점을 보완한 뒤에 최종안을 확정할 계획입니다. 그러니 오늘 이 내용을 들으시는 분들도 적극적으로 의견을 주시면 좋겠어요. 네, 이틀에 걸쳐 파트너 현재 재산권 가이드라인의 거의 모든 내용을 샅샅이 훑어봤습니다. 듣다 보면 규칙과 절차가 다소 복잡하고 까다롭게 느껴질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들어요. 하지만 그 복잡함 속에 담긴 핵심은 결국 투명한 공동체적 책무성과 건강한 선교 생태계를 만들려는 노력이라는 생각이 드네요. 맞아요. 정확히 보셨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이 가이드라인은 파트너를 규제하거나 옥죄기 위한 게 절대 아니에요. 네. 오히려 더 깊은 신뢰관계 속에서 파트너들이 사역 자체에 더 집중할 수 있도록 돕고 예측 불가능한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안전벨트 같은 장치입니다. 만약 오늘 나눈 내용이 너무 많아서 다 기억하기 어렵다면 딱 두 가지만 기억해 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아, 두 가지요. 처음부터 끝을 계획하는 것, 그리고 혼자가 아닌 함께 책임지는 것. 처음부터 끝을 계획하고 혼자가 아닌 함께 책임진다. 정말 오늘 나눈 이야기의 핵심을 담고 있는 말이네요. 오늘 귀한 설명 정말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들으시고 아, 이게 바로 내 이야기인데 하시면서 자신의 선교 현장 재산권 문제에 대해 구체적인 컨설팅을 받고 싶으신 파트너분들이 분명 계실 거예요. 그런 분들은 주저하지 마시고 인민적 매니저님을 통해 프리 컨설팅 과정을 신청해 주시면 오늘 나눈 이야기보다 훨씬 더 구체적인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관리하는 선교 자산에 대한 중요한 결정이 내려질 때 그 회의실에는 지금 누가 앉아 있나요? 어쩌면 이 가이드라인은 우리가 떠난 후에도 선교가 그 땅에서 진정으로 꽃피우게 하기 위해 바로 그 자리에 지금보다 누가 더 앉아야 하는지를 우리에게 묻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청취자 여러분 각자에게 깊은 고민의 화두가 되기를 바랍니다.